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본격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녹음 파일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2014년에 대장동 주민들과 나눈 대화가 일부 공개된 거잖아요. 먼저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되면은 이 사업에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유동규 씨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네. 유동규 씨가 이제 관련된 공사의 사장처럼 주로 실권자가 돼가지고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해서 제대로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례적인 부분은 거기도 아마 임기가 있는 사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더라도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합니다. 마치 이제 당시에 성남시 내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관 쪽의 관계자가 누가 될 것이고 내부의 인사적인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민간업자가 다 알고 있듯이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민간업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오고 또 로비한 혐의로 기소돼서 이제 재판까지 받았던 남욱 변호사가 사실은 그 이후에 이뤄진 민관 합동 개발에 있어서도 관 쪽의 중요한 파트너에 대해서까지도 미리 알고 있었고 어떠한 유착을 가지고 계획했다는 것. 민관 합동 개발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던 민간 개발업자들이 관여해가지고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굴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녹취록대로 사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다시금 재선에 성공을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공사 전임 사장의 직무 대리를 맡으면서 이 대장동과 관련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말씀해주신 대로 성남시 인사 문제에도 관여했다는 논란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좀 말씀을 한다면요. 네, 제가 말씀. 네, 먼저 말씀해 예. 주시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봐야 하는 것들이 민관 합동 개발에서 이 설계와 그리고 선정과 수익 배당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동안 들여다봤다면은 이제 시점이 더 앞당겨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업자들이 개발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들을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공적으로 바꿨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민관 합동이 사실은 기존에 계속 있었던 민간업자들이 애초부터 계획했던 내용대로 심지어는 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한 사람도 민간업자들이고 설계한 사람에서 선정된 사람도 그들이고 거기서 큰 이익을 얻은 것도 그들이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인사 문제, 유착까지 의심이 된다면 논란이 더 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논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김만배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2014년에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했다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유동규 본부장하고 이재명 시장 간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당시 2014년에 김만배 씨가 피력했던 것이 그들 둘 이재명, 유동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다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얘기가 최근에 와서 지어낸 얘기는 아니다. 이미 2014년에 그런 얘기를 김만배 씨가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이 정황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수사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그 전에 민간 사업자 이렇게 범위가 조금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주장을 해왔던 측근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은 좀 기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에 대해서 인사권이라든지 또 그 조직의 운영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시 성남시장하고 분리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과 진술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당시 성남시라든지 시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 대장동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배임 혐의를 이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적용된 배임 행위가 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배경으로 보자면은 이 사업의 설계와 선정 과정이 공적인 영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익에 부합하게 공공기관의 이익에 부합하게 경쟁을 거쳐가지고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설계부터 이 사람들의 목표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선정이 되어 있고 가장 핵심적인 건 종국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이익이 과도하게 이쪽에 돌아가도록 애초부터 설계되어 있고 성남시의 목을 제한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 이게 지금 배임 혐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네. 배임이라는 것은 여기서 배임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바로 이 주주 간 협약, 이 계약 자체입니다. 이 계약의 주체는 유동규 개인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계약을 승인하는 승인권자에 있는 결제라인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태만히 놓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 부분에 동감한 것인지 같이 공동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 라인에 있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뭐 당연히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의 배임적인 의사, 이 거래 배임적인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결국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결국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은 어찌 됐든 그 이전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던 이 압수물들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압수수색 배경이라든지 전체 흐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늦기는 늦었어요. 왜냐하면 성남시청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그 과정을 주도했던 주체이고 네. 그리고 성남시장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책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성남시청뿐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 때 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남시의회의 역할이거든요. 또 거기 관련해서 당시 의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로비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성남시청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라든지 그 관계자들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많이 늦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늦었지만 일단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거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에 이 화천대유라든지 이쪽에 어떤 이익이 너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환수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서의 관계자들도 조항을 검토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파일에서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었다가 7시간 만에 삭제가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7시간 삭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들의 전적인 검토와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드러났었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관련해서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 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했을 때 그 대장지구의 문화재 조사 이런 것들을 관여했다라고 하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의 이 대장지구 문화 관련된 이 부서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때 성남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은 그 원래 이 개발을 민영으로 하려고 한 것을 뭐 민관 합동으로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거꾸로 이제 공영으로 하게 되려고 했던 것을 민관 합동으로 끌어갔다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성남시청의 당시 공무원이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적어놓은 수첩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LH 개발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시장 또 민영 검토 이걸 지시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LH 공공개발이라든지 혹은 민영 개발 여기 사이에서 성남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만배 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언급한 그분이 실제로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찾아가는 과정에도 어쨌든 제동이 걸리게 된 상황인데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단언할 수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리 국감 자리라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과 부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인지한 상태대로 이야기를 했다가 또 마치 이제 거기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마치 수사를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거기서도 제한적으로 얘기한 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 있는 그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사의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다른 녹취록이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면은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이 사건 수행을 이 설계와 이런 선정을 가능하게 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당장 그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인 그런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당시에 이 업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이해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흐름을 다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승인되고 결재될 때까지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거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이 1호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금들의 흐름이 결과가 전국적으로는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두 가지 양갈래의 조사가 다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찾았다는 소식이 또 며칠 전에 들러오기도 했는데 그 휴대전화 말고 또 다른 휴대전화를 찾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휴대전화를 찾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조금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중복 수사가 현실화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예전에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하는 그 휴대전화는 최근에 유동규 씨가 썼던 전화고 그로부터 2달 전에 썼던 전화가 또 있습니다. 네. 그것을 유동규 씨 지인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입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경찰이 이것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발부하는 절차를 더 거쳐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늘어졌어요. 그런 사이에 그 다음날 오전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입수한 다음에 검찰이 처리를 안 해주고 자기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측에서는 서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정확한 진실은 좀 내부의 일이라서 또 의도 속내 일이라서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일단은 이제 외형적으로 중복 수사라기보다는 양쪽이 이제 하다 보니까 중복 수사라고 했을 때는 양쪽이 덤벼들었을 때 서로 간에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이런 경우에 중복 수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까지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면 좀 불만들이 계속 검경 합동 과정에서 쌓여가게 되겠죠.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애초에 그 창문 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를 입수를 하지 못했고 그때도 경찰이 먼저 입수를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검찰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괜히 이제 치고 들어온다. 이런 불만들이 또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해결되지 않으면 좀 합동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번 사건을 떠나서 좀 장기적인 쟁점을 또 남기는 것이 결국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얘기가 나왔던 그러나 이제 또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장기 과제가 되었던 영장 청구권 문제예요. 그다음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 정도는 어차피 발부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한편으로 높아질 것도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검사 그 윤리 강령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 소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워낙 정치적인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봤을 때는 수사가 늦거나 좀 적절하지 못했거나 한계가 많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과는 와중에 이제 또 성남시 고문 변호사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원칙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게 배임이다라고 한다면 배임은 경제범죄로서 피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라고 한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자문하거나 고문했다는 것 자체로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쪽을 자문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겠지만은 워낙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검찰총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와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 총장의 입장은 15명 중에 1명이고 그 수임한 고문료도 30만 원이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저는 이해 충돌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해 충돌이다라고 규정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비교 사례를 갖고 오고 싶은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차관 되기 직전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원전 수사 관련해서 변호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좀 이해 충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했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건이 법무부 검찰 구도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였거든요. 그때 차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차관이 되기 전에 좀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건데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일단은 그 성남시 고문 변호사 실제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5명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고문 변호사라는 자리가 이거를 해보신 분들이나 지자체의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문료 월 30만 원이라는 것이 그만한 근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법적인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고문 변호사들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의견 정도 여쭙고 의견서 받고 뭐 이런 역할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러면 그런 거 일을 해본 사람은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총장 적격 사유는 물론이고 이번 사건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 사유로 보기는 아직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김호수 총장이 어쨌든 성남시 고문 변호사라고 하는 논란에 휩싸였던 것을 자각을 하고 검찰 수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남욱 변호사가 일단 모레 새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 정영학 회계사하고 김만배 씨하고 또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두 축을 놓고만 수사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더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진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사에서 가장 유념을 해야 될 것은 남욱, 정영학, 김만배 또는 유동규 등은 이제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사이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배에서 큰 일이 벌어지니까 각자 곧 조각배를 타고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본인의 책임을 면케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든지 과장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너무 지나치게 뭐 신뢰를 한다든지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불신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진실을 규명하기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걸러서 들어라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들의 주장을 다 종합을 해서 진위를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수사 당국이나 언론까지도 다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인물들이 일단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사실 그 이전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를 두고 너무 검찰이 녹취록에만 의존을 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는데 남욱 변호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입장에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될지 또 수사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수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점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게 많이 논란이 됐던 게 뭐였죠? 배당금이 너무 높다. 네.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다는 걸로 논란이 됐죠. 그때 의구심을 가졌던 거는 이렇게 과도한 수익을 가져간 주체들이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혹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정되고 이런 사업 구조가 되는 설계 과정에도 수익을 가져간 사람들이 선정이 될 뿐만 아니라 설계 과정에도 개입한 것이 아니었까 하는 의문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선정 과정의 핵심적인 공적 역할을 담당했던 유동규 씨와 이들 사이에 인적인 물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죠. 이제 남욱 변호사는 여기서 또 새로운 국면을 한 가지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민관 합동 개발이 왜 이렇게 됐고 왜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됐다라면은 남욱 변호사는 여기서 민관 합동 개발 이전에 민간 민영 개발 쪽에서 계속 작업을 했던 업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민관 합동으로 이것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것이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선정이 되도록 미리 선정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런 설계에도 관여했고 결과적으로는 최초의 그 민간 업자들의 모든 의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단지 성남시는 거기서 동원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라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이것이 민관 협동으로 가는데 어떤 역할들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의 부분들을 밝혀낸다면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레 새벽에 귀국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